큰아들이 차갑게 눈을 내리깔며 냉정하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 동네 체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여든 평생 새벽 3시부터 재봉틀을 돌리며 키운 아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게 체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손술의 바퀴 소리. 40년 삶의 무게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낡아 터진 운동화 끝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허리춤에 매단 보따리 하나에는 제 인생이 덩그러니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과 체면, 타령뿐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며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자식 키우려고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노년의 문턱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요? 세상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질지.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갈 곳 잃은 제 앞에 150억 원이라는 거대한 보상금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 돈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갈라놓는 독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김말순, 77살입니다. 평생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부터 짜르륵, 짜르륵. 그 소리가 제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손끝엔 지금도 바늘 자국이 선명합니다. 작지만 깊은 그 상처들이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큰아들 민수의 교복을 꿰매고 둘째 준호의 학용품비를 마련하고 막내딸 지연에게 예쁜 원피스라도 해주려고 밤을 지새우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막내 지연이가 제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손 안 아파? 그 한마디에 아픈 게 다 날아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켜온 삶의 터전. 하지만 재개발 통지서 한 장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차가운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비우십시오. 40년 추억이 담긴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 손수레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 그 안에 제 청춘과 웃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묶여 있었습니다. 삐걱, 삐걱 낡은 바퀴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부서져 내렸습니다. 송파 신도시 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고급 빌라들, 번쩍거리는 승용차들, 깔끔하게 다듬어진 가로수와 화단. 제가 살던 낡은 골목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 큰아들이 이런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제 모습이 초라해져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힘겹게 계단을 오르며 가슴팍에 작은 청솔핀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막내 지연이가 초등학교 때 용돈 모아 사준 선물. 그때 그 앙증맞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이거 차면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과연 아들이 날 반겨줄까? 문이 열리자 며느리 서린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훑쳤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은 그녀. 그 눈빛이 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스캔하듯 훑어내릴 때 숨이 막혔습니다. 낡은 운동화, 빛바랜 카디건, 초라한 손수레.
그 시선이 마치 왜 이런 모습으로 왔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설인이 억지로 웃으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환영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문은 끝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 양. 그때 큰아들 민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재봉틀을 돌려 대학까지 보낸 그 아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불편함과 당혹감만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굳은 표정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곤란하다? 어머니가 찾아오는 게 곤란하다고? 그리고 이어진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 민수가 눈길을 피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여긴 이웃들 체면이 있는 동네라서요.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면이 어머니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체면이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야겠다. 내게 남은 단 하나의 비밀. 150억 원을.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40년을 함께한 우리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재봉틀. 짜르륵, 짜르륵 새벽마다 돌아가던 그 소리는 멈췄지만 아이들 옷을 꿰매던 제 손길은 아직도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박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신 분. 재봉틀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박할머니가 낮고 애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으로 셋 다 키웠지. 말순아, 그 마음이 돈보다 귀한 거야. 저는 오늘 민수에게 들은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직도 쓰라렸습니다. 박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분개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은망덕이 따로 없구나. 학비에 결혼 자금까지 다 해줬는데 내가 없었으면 그 자식들 지금 철에 살지도 못했을 거야. 그때 저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토지보상금 통지서. 그 위에 찍힌 숫자 150억 원. 박할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키며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말순아, 이걸 애들한테는 말했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함께요. 박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다 달라진다.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그 순간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돈을 시험대로 삼겠다. 가난한 엄마와 부자 엄마 과연 어느 쪽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리라.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 준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네보다 소박했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수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했습니다. 며느리 수정이 어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목소리엔 안쓰러움이 아닌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며칠만 머물 수 있을까? 며칠만이라도. 수정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서자마자 급히 소파 위에 수건을 깔았습니다. 낡은 제 옷이 닿으면 더러워질까 봐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가? 잠시 뒤 퇴근한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반가움은커녕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가 어색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부부는 눈빛을 주고받더니 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현실을 들이밀었습니다. 집이 좁아요. 방도 하나고 화장실도 하나뿐이에요. 며느리 수정이 이어서 하나둘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형편도 빠듯해서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말끝마다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더니 준호는 더욱 냉정하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위험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계시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 수정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좋은 제안이라도 하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어떠세요? 요즘 시설 좋고 또래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더 즐거우실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살아있는 동안 자식 곁에서 지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조차 짐이 되는 걸까요? 큰아들은 체면을 말했고 둘째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냐? 준호가 눈을 피하며 더욱 차갑게 현실만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짐이 아니라 현실을 보셔야죠.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순간 가슴속에 눌려있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내가 너희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한 엄마의 모습만 알던 준호와 수정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쌓였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느질해서 대학 보내줬는데 이게 너희 보답이냐? 준호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현실이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웠습니다.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이웃들이 다 듣습니다. 며느리 수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은 지금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150억 원. 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이들의 태도는 단숨에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겠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알겠다. 이제 정말 알겠다.
둘은 안도하는 듯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다시 잡고 돌아서며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난 지연이한테 갈 거다. 딸이라도 다를 거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린 며느리의 작은 속삭임. 그들은 제가 나간 줄 알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곤란할 뻔했네.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딸 지연만큼은 다를 거라 믿었으니까요. 막내딸 지연이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고단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손수레를 끌고 오르내리는 계단들. 77몸으로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체면을 내세웠고 둘째는 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래도 딸 지연만큼은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서 지연이가 사는 동네는 아들들 집과 정반대였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신도시의 반듯한 빌라와는 달리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상가와 반지하 주택들이 빼곡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눅눅했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시커멓게 번져 있었습니다.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손에 붉은 가루가 묻었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섰을 때 저는 간절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디 딸만큼은 다르기를. 똑똑 노크를 하자 안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놀람이 스쳤지만 오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당혹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막내딸 지연이가 두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엄마.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낡은 옷, 손수레 먼지, 눅눅한 냄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두 팔로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온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혼자 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아들들은 문턱에서 날 밀어냈지만 딸은 주저없이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따뜻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제 손을 꼭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몇 번 전화드렸는데 안 받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사실 새벽에라도 가려 했는데 하민이가 갑자기 40도 열이 나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집 안에 들어서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실 겸 부엌이 고작 6평 남짓. 천장은 낮아 답답했고 작은 창문 하나로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고 습기 냄새가 방 안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낡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계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놀라운 건 지연은 소파에 수건을 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둘러 수건을 깔았지만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옷 받을래? 다녀오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둘 다 안 되더구나.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 특히 민수 오빠는 강남에서 그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은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지연의 남편 성우가 나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고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지연이 상황을 설명하자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분개했습니다. 사위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믿기지가 않네요. 잠시 망설이던 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좁고 불편해도 일단 계세요. 그 목소리엔 미안함과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학원에서 돌아온 12살 외손자 하민이가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외손자 하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셨다. 그리고 제 옆에 폴짝 앉으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 순수한 눈망울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들은 체면과 현실을 들이밀었지만 이 아이는 그냥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젓더니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엄마도 덜 외로워할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주름진 손등을 쓰다듬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차가운 계산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보금자리. 며칠이 지나며 이 작은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웽웽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큰아들네 넓은 거실보다 둘째네 깔끔한 아파트보다 여기가 더 포근했습니다. 이게 진짜 집이구나. 마음속으로 되뇌며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지연이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니 손끝까지 따스해졌습니다. 새벽 5시 지연이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참기름 향기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하민이가 할머니는 미역국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며 지연이 수줍게 웃으며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저를 보며 수건을 급히 깔았지만 지연은 그냥 자연스럽게 옆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곁에 있어 든든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0년 재봉틀 앞에서 쌓인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제까지 그 좁은 곳에서 눌러앉아 있을 거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 주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30분도 안 되어 둘째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직설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언제까지 지연이네 짐이 될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지연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짤랑 깨지는 소리에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아이에게도 짐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컸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해보자. 15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과연 이 자식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 가난한 엄마와 부자 엄마,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가려내리라. 다음 날 저는 마음을 굳히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며 귀찮아하는 어투였습니다. 그 무뚝뚝한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확인할 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150억이라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나왔다. 150억? 전화 넘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오는 놀라운 목소리.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어투가 갑자기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150억이 정말 맞냐고, 확실하냐고, 농담이 아니냐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야 하느냐며 걱정스럽다는 어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행 업무는 복잡하니까 도와주겠다고 집에 와서 편히 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돈이면 다 달라지는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분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벌써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둘째의 목소리는 더욱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150억이냐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큰 돈은 위험하다며 사기꾼들이 많다고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해 드려야 한다며 혼자서는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까지 짐이라고 하던 그 입으로 갑자기 효도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 위선자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지연의 순수한 반응, 반면 지연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50억이라는 말을 듣고도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사실 수 있겠다며 기뻐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살 수 있다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은행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지연이만이 진짜구나. 그 후로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연락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세금 절약, 상속 계획까지 갑자기 전문가가 되어서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준호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보상금 관리 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며 난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슬쩍슬쩍 생활비 지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효자 경연대회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있으니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우스워졌습니다.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건강은 어떠시냐? 불편한 건 없으시냐?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자식들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심지어 비싼 건강식품과 선물까지 보내왔습니다. 포장지를 뜯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엄마한테는 체면이 안 선다며 문전박대하더니 부자 엄마가 되니까 갑자기 이런 대접이군. 그 이중성이 너무도 역겨웠습니다. 지연이 그 모습을 보며 분개했습니다. 오빠들의 변한 태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제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세 자녀를 모두 불렀습니다. 지연이네 좁은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비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서는 어머니 건강을 걱정한다며 극진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말하자 세 자녀 모두 숨을 죽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민수와 준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150억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그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50억? 지연이에게 모두 줄 거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직 지연만이 놀라며 그건 너무 많다고 사양했습니다. 그 순수한 반응이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다 3초간의 정적 후 민수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왜 지연이만 받느냐며 자신들도 똑같은 자식이라고 따졌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는 더욱 교활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정신적 문제까지 들먹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두 아들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인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체면에 안 좋다며 문전박대하고 부자 어머니가 되니까 갑자기 효자 행세를 하는 추악함을 질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재봉틀을 돌려 키운 자식들이 어머니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비정함을 견딜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좋다고. 그 눈물이 40년 세월의 무게만큼 진실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며 불공평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만나자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50억 원, 모든 돈을 지연이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아들은 분노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지연이와 함께 서울 근교의 예쁜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150억으로 마련한 이 집에는 작은 정원도 있고 하민이를 위한 넓은 공부방도 있습니다. 습기 냄새 대신 꽃향기가 나고 곰팡이 자국 대신 따뜻한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옵니다. 지연이는 더 이상 힘든 야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우도 좀 더 여유로운 직장으로 옮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하민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달려와 안깁니다. 그 따뜻한 체온과 웃음소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민수와 준호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지연을 통해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 다툼을 걸겠다고 협박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상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대우가 이렇게 다른 걸 보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지연이처럼 말이죠. 가난해도 집이 좁아도 어머니를 끌어안아주는 그 마음이 진짜입니다. 새벽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는 손길, 걱정스럽게 안부를 묻는 눈빛, 함께 있어서 좋다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효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조건부로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체면 때문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곁에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